감사드립니다. 아까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청도에 온 지가 올해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된 거는 한국의 그 광운대학교 건축학과하고 이 중국의 산둥성의 칭다오 이공대학 건축학과하고 한중 합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서 2017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이쪽 광운대 학교에서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이쪽 파견을 해서 이쪽에서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저 학년 때는 그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배울 때는 한국어로 건축 설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 건축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독일의 점령기도 있었고 또 일본에 2차례에 걸친 점령기도 있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식민 시기의 건축 뭐 비계 연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긴 한데 이쪽에 뭐 우리 한국 내에서는 관광지로 좀 알려 있고 특히나 뭐 중국의 작은 유럽의 독일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을 연구하고 이런 장소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많지는 않지만 활동을 했던 장소라는 걸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구나. 조금 더 좀 파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청도가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었고 우리 그 한인들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제가 체류하는 동안은 조금 깊게 연구 내지는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한인의 입장에서 온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이쪽에서 그 한인 사회를 좀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마침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총영 사관님도 뵙고 아주 그 바람직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인회 쪽에서도 쓰면 좋은데 어떻게 뭐 연결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죠. 저는 그 부회장 맡고 있는 김영진이고요. 아까 명함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실 협회가 작년에 6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60주년 이제 60 한국인에게 60이라는 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한 바퀴 돌면서 이제 환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60 플러스 1을 이제 1의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60 플러스 이후에 첫 번째 걸음을 어떻게 내디디면 좋을까 이제 작년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인데 그 광복을 위해서 저희가 몰랐던 그런 저희 선배들, 선조들의 그 어떤 발자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도를 찾게 됐고 그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일단 처음에 먼저 제가 궁금한 게 8년 전에 오셔서 이제 건축 관점에서 이제 처음에 보시다가 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또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기가 이제 우리 지금 광복 전에 그 독립투사들의 어떤 그 흔적들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신 좀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 쪽으로 좀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시선을 돌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의 발자취가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아직 그 학계에서나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동안에 계신 분들도 없었고 연구하신 분들도 그 총영사관에서도 그 전임 그 총영사께서 그 사업을 좀 해보시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다가 저희가 좀 그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기록을 찾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사실 그 한국 내에서는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쪽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근접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그 거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영사님께서도 그런 연구를 찾아보고 자그마한 비석이라도 이렇게 하나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진전을 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피상 쪽을 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윤봉길 씨와 관련된 네. 이제 좀 있고 그 뭐 저도 검색을 좀 최근에 하다 보니까 고종 황제의 네. 어떤 네. 저 별관 아니 네. 그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광복군이 이제 마지막 침공작전 할 때 마지막 대기하고 훈련했던 네. 데가 이제 청도라는지 이런 네. 데 됐는데 그럼 그거 말고도 좀 저 연구해 보신 것 중에 좀 네. 저희가 이제 좀 되새겨야 될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목하는 거는 그 중요 인물 내지는 뭐 중요 사건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죠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사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쪽에서 험난한 생활을 우리 한인들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쪽에서는 독일 점령기에서는 그 독일의 조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차지라는 거는 여기가 점령을 해서 행정, 법령, 뭐 사법, 입법 다 총괄하는 데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3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크게 원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청도 회의가 이제 열리고 그 이후에 작업이 없었다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강점기에는 뭐 한국과 마찬가지였겠죠. 일본 통제하에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상해라든지 잘 아시는 뭐 북한도 서간도 만주 지역에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청다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한국에서 한인들이 이주했던 거는 사실 배도 고프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새로운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의 그 압력이 있던 국내보다는 그나마 뭐 청다오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일부 중에는 뭐 한탕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조금 그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본 그 요리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이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사실도 있고 좀 흑역사가 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밝히면서 앞으로 이제 그 광복 80주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에 뭐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그런 역사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것도 조금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싶은 거는 그 일반 대중들이 이제 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최근에 또 하나 발견하는 거는 그 화북 연초 주식회사라고 담배 전매 사업이죠. 일제 2차 점령기인 한 1936년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제 그 점령기다 보니까 그 관계가 쉽지 않겠죠. 그 전매 사업을 딴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이면에는 또 이제 그 친일적인 행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성장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밝힘으로써 해외에서 일제강점기에 그 사업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런 걸 밝히는 그 방법이라는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밝혀지는지 과정이나 네.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참 험난한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그 사실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당원관이라는 데서 이렇게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자료를 찾아와 봐라 이제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적인 알고 싶은 자료는 얻기는 힘들었었고 결국에는 칭다오가 독일하고 일본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독일 쪽 도서관 그리고 또 일본 도서관 뭐 때로는 광복 이후에는 미국 쪽에 이 삼국 쪽의 자료를 또 많이 좀 찾을 수가 있었죠. 근데 어려운 게 뭐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없는 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인하고 관련된 사료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는 상당히 그 희열이라고 할까요? 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면서 좀 파고드는 입장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이제 그 입장이라는 게 중국에서 그 말하는 거하고 또 저 제3국에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말하는 게 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사관이 달라서 그래서 뭐 한인 이런 어떤 걸 보면 뭐 중국에서는 일본 그 통칠 때 일본 애들이 잘못해서 핍박받았다. 또 그 반대로 일본은 중국 애들이 험난하게 이게 그 통제해서 한인들이 핍박받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올바르게 좀 정립한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단위 단서가 되는 것도. 네, 그 단서 찾기라는 게 저희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구하실 때 문헌도 찾아보고 하지만 이제 뭐 학생들 네. 얘기도 듣고 이제 현지인들도 얘기도 네.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광복 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일본 식민지가 돼서 이제 힘들었지만 뭐 중국도 이제 일본의 침공을 계속 받고 해서 약간 한중 그 당시 국민들 간에 좀 동질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한테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영화나 뭐 이런 책을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청도 그 상황이 지금 현재도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나요? 약간 뭐 동질감,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예전에 카도 그런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 대화다 약간은 그래서 그런 과거들이 지금의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는지 뭐 그런 느낌 어떠신지. 중국이 일제에 점령했던 시기에는 그 윤봉길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감까지 느낄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 칭다오에서 잠깐 체류하시다가 이제 상하이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있는데 중국에는 왜 없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 그거를 그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약간 번안을 해서 중국식으로 뭐 연극도 하고 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사실 그 장개석이가 독립군 활동을 지원해 준 것도 그 사건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서 상당히 그 광복하기까지는 되기까지는 중국 그 정부 국민정부하고의 많은 그 협조와 뭐 그런 관계가 있었고 사실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1949년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는 단절 기간이었죠 사실. 그래서 여기 저희도 한중 수교가 된 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992년에 돼서 작년 재작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동안에는 청도에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한국의 그 중소기업부터 뭐 대기업까지 와서 경제 활동을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사실 현재 칭다오가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시기를 지나서 한인들이 또 다시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있고요. 네, 그런 관계에서 보면 상당히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실.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친선 관계도 있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 않죠. 사실 뭐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 경제를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었는데 현재 2007년 그 세계 경제 위기 일어난 그 시점부터는 상당히 그 해제했던 걸 다시 조이기 시작합니다. 경제 그 환경이라든지 노동자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장 뭐 임대비라든지 토지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조이기 시작해서 2007년도 이후에는 사실 그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인이 한 10만 정도, 한 9만 5천에서 한 10만 정도 분 계셨을 때가 피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또 조선족들이 동북지방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게 한 14만 정도. 총 한 25만이 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재는 그 조선족 동포들이 한 9만 조금 넘을 겁니다. 9만 5천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한인 체류하시는 분들은 2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15,000에서 2만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엄청 그 경제 활동을 하시기는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그 협력적 관계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사실 저희도 초기에는 그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탈바꿈 되어야 될 때고요. 뭐 좀 첨단 쪽으로 가든지 또 사실 그러기에는 중국에서도 청도를 그렇게 첨단 기업을 키우는 데가 아니라 저 남쪽에 광동이나 뭐 신천 뭐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지금 한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조금 질문하신 거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또 한 가지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총영사관도 그렇고 한인사회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독립운동 그 발자취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 보존 작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저도 이제 그 언론 기사 통해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같이 좀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지금 연구를 하시면서 동시에 좀 한인사회와 같이 좀 그런 부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제 그 청도에 장소로 갔더니 뭐 딱히 다른 뭐 표지석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냥 저희끼리 사진 찍고 했는데 뭐 그런 표지석을 좀 더 만들어서 또 좀 이제 알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들었는데 그 뭐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뭐 올해는 어떤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같이 이제 총영사관하고 같이 뭐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국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사실 영사관 쪽에서도 이런 자료를 그 의뢰했을 때 받기도 힘들고 성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 공문서로 취급을 해서 대외로 노출시키지 말라는 이런 각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것도 못 받아보고 이제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탁 캐치해가지고 이제 쓰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표지석 같은 거 세우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지는 못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 관계가 좀 좋아지면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2014년도에 세워진 것도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쪽에 이제 그 중국에 오시면서 이쪽에 작은 비석이라도 하나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통콕에 기념관 하나 만들어줄게. 그 더 있으면 해줄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폐쇄도 좀 잠시 됐다가 잠시 공사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간도 거쳤었고, 지금은 다시 그 하얼빈역이 개축이 됐습니다. 개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그 안중근 의사님 그 기념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공공 쪽에서 나서기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손 놓고 있을 것도 아니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 기초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